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태민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의 논의 말고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요사이 국제정치의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었죠. 러시아는 2014년인가 15년 한때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것, 저처럼 비트코인 강의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감옥에 보내겠다고.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는 비트코인의 호의적인 국가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바로 이후 러시아의 재무장관은 러시아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규제의 틀 안에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단 2주 만에 나온 이런 변화는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미국은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러시아의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코드에 접근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죠. 스위프트 코드가 바로 뭐냐 하면요, 금융기관들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화폐는 장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은행들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돈을 매번 청산하지 않고 스위프트 코드로 이용해서 장부를 바꿔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바꿀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 은행들은 다른 나라의 은행들과 통신을 통해서 장부를 바꿀 수 없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러시아 국민들이 혹은 기업들이 외국에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포브스지는 지난 3월 1일 기사를 냈는데 기사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어요. 기사는 최근 4가지 사건을 들어서 비트코인이 자신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캐나다 정부가 백신 반대 시위대에 대한 후원 계좌를 동결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월경하는 피난민들이 비트코인을 소지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후원금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세도했죠. 세 번째, 놀랍지도 않지만 서방의 금융제재를 받게 될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금융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넷째, 값어치가 종이돈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터키의 리라화죠. 이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터키의 리라화 폭락은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건 익숙하죠. 나머지 3가지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망을 타고 전달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이런 특성은 지정학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들이 언제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들이나 경제학 전공자들은 비트코인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가들 사이에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서에 사인을 할 거라고 뉴스들이 막 떠들었고 엄청나게 겁을 줬어요. 비트코인 빨리 처분하라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우 괴로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하는, 즉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관료들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쪽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호의적이에요. 제 느낌에는 약간 우호적인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따진다면 실보다 득이 많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 어쩔 수 없는 부담이에요. 무역 적자는. 아무튼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처럼 자기 나라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바라볼 때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어. 달러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수입업자는 유리해지고 미국의 수출업자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게 되면 환율 조절이 여의치가 않아요. 아무튼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자유롭게 보내고 외국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중앙은행이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중국이 비트코인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2013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2013년도 말에 실크로드 사건이 터졌어요. 실크로드 사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 마약이나 총기류를 지하에서 매매하는 그 사이트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에서는 비트코인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죠. 범죄에 사용하는 돈이다. 그때 증언대에 누가 불려 나왔냐면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불려 나왔어요. 엉뚱하게도 이 차관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비트코인이 국제무역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발언은 뉴스에 나왔고 굉장히 충격을 주었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마약이나 총기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실크로드의 결제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고위 관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 놀랬죠. 비트코인이 각국의 이해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도 많은 언론 예측과는 다르게 그냥 별 내용이 없었어요.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돌아가 볼게요. 비트코인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일반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트코인이 이런 지정학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화폐를 꿈꾸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만들고자 했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발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에 빠진 국민들의 동아줄이 되어줄 것이라는 주장을 비웃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평화적인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포스트 1945예요. 즉 1945년 전쟁의 종료와 함께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 당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외교상 전 세계는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리셋이 된 거예요. 영국을 비롯한 제국들이 다 몰락했어요. 소련도 전쟁에는 이겼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죠. 오직 미국만이 건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질서를 자신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온 이상에 맞추어서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난 70년 동안 뭐 공산주의의 도전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화적인 질서와 함께 법치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은 세상이 원래부터 법대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착시를 일으키는 원천이에요. 무역을 할 때는 은행을 끼고 하거든요. 이런 원거리 무역에서 고려할 문제는 운송 비용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전부예요. 통계적으로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원거리 무역에 필요한 건 비용뿐이에요. 다 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드디어 수식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경제학자들이 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는 인문학의 최고의 왕자 자리가 경제학이 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세계상이 유례 없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현실적인 세상이 지금 막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미국을 제국이라고 부르든 패권국가라고 부르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한 나라의 국내 통화를 세계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는다는 논리 자체가 무리가 있었어요. 이를 처음 지적한 사람은 예일대학교의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 교수지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트리핀은 기축통화국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축통화국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퍼져나가야 되려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를 떠안아야 돼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막 쌌잖아요. 그럼 국가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국가 신뢰가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축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일찌감치 예견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크고 작은 분쟁에 계속 개입하느라고 엄청난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보았던 이런 비현실적으로 좋았던 시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 세금으로 유지된 질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부터 우리나라, 동아시아, 일본을 포함해서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는 정말로 오래된 국가들과 오래된 민족들이 질비하잖아요. 이런 민족적인 갈등이 여러분들 너무나 역사적 뿌리가 깊죠. 이런 실타래를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석유나 물자들이 바로 이런 수많은 갈등과 분쟁 지역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석유나 물자를 실은 배들이 그런 갈등 지역을 오고 가는데 통행세를 내거나 혹은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가라앉거나 아니면 어디에 압류되지 않았죠.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요. 현대 경제 시스템의 토대가 이런 석유나 물자의 긴 운송로를 지켜주는 미국의 해군력과 유라시아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 때문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짜였을까요? 물론 공짜가 아니죠. 미국이 자국의 돈을 찍어내서요. 외국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은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쌓았어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그 흑자로다가 미국의 채권을 사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계속 빚을 져도 돼요. 그리고 그 빚이 계속 갱신된다는 뜻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좀 안 되는 행태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지정학적인 미국 해군의 보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사실은 어느 나라의 정치가도 노골적으로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지금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제압할 의지가 없었죠. 제압하지 않았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안겨주면서 서구가 영웅으로 떠받들었잖아요. 아웅산 수치를. 그 아웅산 수치의 정부를 군부가 전복했는데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데모가 일어난다고 서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미얀마의 참상을 보여주지만 그냥 군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떠날 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잖아요.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정부를 규탄하는 데모를 엄청나게 일으켰죠. 그걸 서방 언론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특공대가 와가지고 상황을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즉 미국은 예전처럼 유라시아 대륙에 지정하게 깊이 관여할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바로 이 시그널을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네, 푸틴이 받아들였죠. 유라시아 대륙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챕터는 책이나 연극과는 다르죠. 대나무처럼 마디가 분명하게 끊어지진 않아요. 중첩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단정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사태는 한 시대가 마감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신호예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평원인데 이 평원은 독일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탁 트인 평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로 갔다가 몰락했고요. 징기스칸의 군대도 갔었죠. 이 평원은 너무나 지정학적인 곳이라서 러시아가 아니면 독일의 세력권일 때 안정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라면 두 강대국이 독일과 러시아가 조약에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고 폴란드 국민도 평화롭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평화로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현실은 이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이것은 원래 지당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패권 아래서 오랫동안 비현실에 길들여져 있던 독일과 서유럽이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없는 유라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독일이 무장을 지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대륙은 어쨌건 미국 없는 세계에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지정학적 비극을 맞이한 개인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겠죠. 유럽과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람들은 익숙한 과거로부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건데요. 무엇보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거나 돈을 보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국경을 넘을 때 몸수액을 당할 것이고 값 나가는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여러분 손에서 빠져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포브스가 증명되었다고 말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이토록 불쾌한 세상을 가정하고 있죠. 무엇보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거의 언제나 우크라이나나 터키거나 캐나다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그전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같은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평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현실이죠. 지난 12번의 강의로는 비트코인의 원리와 의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단순히 없어질 투기라거나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답을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비트코인이 몰고 올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전보다 좋은 곳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은 엄청난 발명품이고 중요한 현상이며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싫어하건 간에 말이죠. 제 강의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